안녕하세요. 2021년도 문경세제 여름시인학교 강의 3를 맡은 이승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얼굴도 뵙고 같이 정도 나누고 했어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뵙게 돼서 참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맡은 것은 강의 제목은 제가 별처럼 빛나는 명작의 숲길을 걸으며라는 제목을 줬는데요. 사실은 명작이라는 것보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인들이 어떠한 시인이었나, 그리고 어떠한 시인이 좋은 시인인가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명작의 숲길을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목을 정한 게 있는데, 좋은 작품이란 어떤 것이어야 할까 하는 거하고, 근데 좋은 작품은 어떻게 써야 할까, 또 내가 간직하고 있는 좋은 작품은 어떤 작품이었나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불나방처럼 작품의 홈불에 뛰어드는 일은 어떠한 일인가, 그런 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얼굴도 빨개지고 숨도 가빠지고 그러는데 이해를 하시고 간간히 강의하면서 이렇게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좋은 작품이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를 내가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작품은 어떠한 것이어야 할까라는 명제를 먼저 거론하는 것은 다름 아닌 좋은 시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저분은 참 좋은 분이다, 저분은 참 인품이 됐다, 그 사람 작품을 보면 그 사람은 인품을 안다, 이렇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같이 코로나 때문에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우리 시인들은 어떤 작품을 써야 좋은 작품이 될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1970년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으로부터 불과 300년 만에 우리 인류는 45억 년의 나이를 가진 지구가 중병을 앓게 만들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보지만 1992년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는 환경 위기 시기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구 환경의 시계가 12시가 되면은 인류 생존이 불가능한 걸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현재 세계 시계의 환경 위기 시계가 9시 47분이라고 그러네요. 근데 대한민국은 거기에 더해서 9시 56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환경이 또 오염이 됐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오염이 된 거는 그만큼 산업화가 많이 발전해서 우리가 또 잘 살게 됐다는 얘기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작가나 시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사는 우리는 자연을 예찬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뛰어넘어서 지구가 앓고 있는 이런 아픔을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작품들을 많이 쓰는 시인들이나 작가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그런 데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지금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직면한 다른 문제로 지금 현재 많이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불공정도 또 발전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저는 뭐를 보고 있느냐면은 평등과 공정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계에서는 국가 간의 불균형, 그 다음에 인종 간의 불균형도 있고, 또 종교 문제도 사실은 종교가 서로 다 잘 해보고 남한테 베풀고 잘 살아보자는, 사랑을 베풀자는 그런 의미인데, 종교 간의 갈등도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별, 남녀 간의 성별의 그런 불균형도 좀 있고, 공정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요새 가장 크게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자본의 불균형, 이게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급 사회는 아니지만은 알게 모르게 계급에 의한, 부에 의한 계급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계급에 의한 또는 권력에 의한, 요새 뭐 권력도 우리나라 특히 사법의 개혁도 하자 뭐 이런 권력에 가져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불공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에 우리 작가들이, 시인들이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런 문제점들을 작품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작가나 시인들이 좋은 시인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런 작품들을 많이 발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시인으로서 온갖 불평등의 유혹에서 스스로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시인들이 많은 작품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어떨 때 보면은 생각 없이 작품을 원고 청탁에 쪼들려가지고, 시간에 쪼들려가지고 막 쓰는 그런 경향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들을 저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이, 자기가 하나 작품을 쓰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불공정이라든지 이런데 좀 관심을 가지면서, 또 지구의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면서 이왕이면 쓸 때 촛불처럼 자신을 태워서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이 될 것이고, 또 그런 작품을 쓰는 시인이 좋은 시인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가 느끼는 좋은 작품이라는 게, 작품을 딱 봤을 때 경외심을 느끼는 그런 작품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있는데, 그런 작품은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제가 좋은 작품은 어떻게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을 이제 선배님들한테 들은 얘기, 그 다음에 또 제가 느꼈던 거를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작품은 어떻게 써야 하나? 새로운 의식, 새로운 감각을 담아내는 의지가 보이는 작품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교적으로 운유법이 들어가야 된다, 비유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서정적으로 써야 된다, 또 성경 후정을 담아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기술적인 거고 기교적인 면이 있지 않겠나. 그런 작품의 본류에서 벗어난 그 부수적인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교적인 면에 우선해서 혼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런 것보다는 땀방울이 느껴지는, 시인의 땀방울이 느껴지는 그런 작품을 만날 때 환희와 감동을 불러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작품이 좋은 작품으로 좀 다가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것이 꼭 새로운 것만이 좋은 작품이라는 그런 말뜻은 아니고, 새로운 의식, 그 다음에 새로운 감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떤 작품들 보면 그런 작품들이 흔히들 많이 나옵니다. 길에 가다가 아스팔트 틈새에서 나오는 민들레를 핀 것을 보고 착상을 해서 작품을 쓰는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가 매일 다녔던 길이라도 그 길에서 민들레가 하나 폈네 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고 글을 쓰시는 것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을 할 텐데, 바로 그런 신선한 거, 새로운 것, 매일 있던 데에서 새로운 걸 발견했을 때 쓰는 거, 새로운 감각,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것들을 찾아 쓰는 작품, 남이 안 썼던 것을 찾아 쓰는 작품, 이런 게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의식, 새로운 감각을 담아내는 의지가 보이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그런 작품을 쓰려고 그러는 두려워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쓰려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해가지고,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흔히 해갔던, 자기가 자기를 묵지하는 그런 경우들을 사실 많이
이렇게 작품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수천 편을 작품을 썼네 하는데 그런 작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거의가 대동소이한 그런 작품들을 발표하는 시인들을 간혹 이렇게 좀 보기는 합니다. 그래서는 신선한 맛, 새로운 맛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지향하자.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건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들 하고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다음에 또 파괴는 제2의 창조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하면서 들어왔고 또 많이 스스로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많이 하는데, 중국에 보면 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태어난 지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867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867년도면 우리나라 신라시대 때, 그 정도의 선사였었는데,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많이 들어왔고, 그분의 어록을 모은 그 임재록이라는 걸 보면은, 살불살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주의라는 그런 뜻인데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우리 시인이나 작가들은 그 말을 항상 뇌리에 가슴에 담고 사는 게 우리 시인들인데, 또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야 되는 이런 경구죠. 바로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과감하게 타파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나.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항상 쓰는 그런 습관, 항상 패턴, 이것을 스스로 개혁할 수 있지 않으면은, 개혁하지 못하면은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없고,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변혁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걸 타파할 수 있는, 실패해도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좋은 시인이 됐고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조를 처음 시를 공부하고 시조를 공부할 때 저를 가르쳐 주신 분이 윤금초 선생님이신데, 윤금초 선생님 때 그때 처음 제가 배울 때 이런 말을 가슴에 확 닿게 들은 말씀이 뭐냐면은, 진달래 꽃을 쓰되 김소월의 진달래의 이미지를 죽이고, 이게 바로 아까 살불살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김소월의 진달래 이미지를 완전히 죽이고 나만의 진달래를 피워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시는 진달래가 아니라 평생 사랑할 사람이 한아름 들고 오는 진달래를 쓸 줄 아는 시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윤구조 선생님 이 말씀을 하신 게 20년이 넘었었는데 항상 작품을 쓸 때마다 이런 작품을 써야 되겠다는 경고처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이렇게 그런 작품들을 많이 써보진 못했지만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쓰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잘 안 되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내공이 약하다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은, 저 스스로도 내공을 좀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집을, 10년에 한 권 정도 지금 2권 정도 내고, 그 다음에 시선집을 해서 한 권을 냈습니다. 3권을 냈습니다만은, 시집 한 권을 내더라도 허투루 발간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말씀이 바로 윤금초 스승님한테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또 내가 짧은 한 편의 시조의 생의 억겁을 낳은 표현이라는 그런 작품을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만난 그 좋은 작품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제가 가슴에 담고 외우고 다니는 작품 한 서너 작품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제가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 윤금초 선생님의 천일염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을 한번 낭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가 이를까 몰라 살도 뼈도 다 삭은 후에 우리의 손깍지 끼었던 그 바다가 물 한 개 절이 피어오르는데 어느 날 절명시 쓰듯
천일염이 될까 몰라. 제가 이 작품이 시조인 거를 처음에 봤을 때는 시조인 걸 몰랐습니다. 그냥 신 줄 알았고, 그때는 제가 문청 시절이었었는데, 이 작품을 보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진짜 이런 어떤 좋은 작품이 있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 시조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윤금초 선생님이 썼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 당시에는 윤금초 선생님도 저는 몰랐을 때고, 시조도 잘 몰랐을 텐데, 이 작품으로 인해서 제가 시조에 빠져들게 됐다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작품이 시조의 전격에서 조금 벗어난 시조에 좀 비슷한 그런 작품이 있긴 하지만은 이 작품 하나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그 당시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하고자 했던 그 화두로 들고 있었던 걸 이 작품 하나를 보면서 제가 화두가 풀린 건데, 왜냐하면은 천일염이 된다는 것은 바닷물이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소금으로 되는 하나의 변화의 이런 변화의 과정도 다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그 바다에서 소금이 되는 그 바다의 모습이 가 이룰까 몰라. 가 이룰까 몰라. 이게 파도가 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파도의 모습. 그러니까 바닷물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파도가 왔다 갔다 했을까 하는 그런 감정이 딱 들어보니까, 어떻게 이 짧은 한 편의 시조에 생의 억겁을 이렇게 표현한 작품이 있을까 하는. 그래서 천일염이라는 시조를 제가 제일 처음 접했으면서 가장 가슴에 두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지금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아주 어렸을 때 정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 붙잡고 다니고, 어머니가 그냥, 불 피워서 누룽지 만들어내고 이런 된장국 끓이고 하는 그런 제 아주 어렸을 때의 농촌 모습, 삶의 모습이 제 정서하고 딱 맞는 작품. 이런 작품을 지금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고향의 열무김치 서러운 맛이 하늘빛에 푹 빠지게 만드는 그런 작품. 이 작품도 제가 보고,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써낼까 하는 감동을 받은 작품인데,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쓰르람이 매운 울음이 다 흘러간 극락산 위, 내 고향 하늘빛은 열무김치 서러운 맛. 지금도 등 뒤에 걸려 사위일지를 모르네. 동박 키 큰 장성 십리벌을 다스리고 푸숲풀 깊은 고래 시절 잊은 물레방아 추풍령 드리운 낙초에 한폭 그림이던 곳. 소녀는 풀빛을 끌고 세월 속에 가끔만은 버들피리 언덕 위에 두고 온 마음 하나 올해도 차마 못 잊어 봄이 울고 갔더란다. 오솔깃 갑사댕기 서로도 다른 뜬에 꽃가마 울고 넘는 선앙당 제철이면 생각다 못해 물에 들던 도라지꽃. 가난도 길이 들면 양처럼 어질더라. 어머니 곱게 나선 물레줄에 피가 감겨 청산 속 한감이 묻혀 등불처럼 가신 사랑. 뿌리고 거두어도 가시자는 억만시름, 고래등 같은 집도 다락 같은 소도 없이 아버님 탄식을 위해 먼 들녘은 비었더라. 빙그루 돌고 나면 인생은 회전목마, 한목청 뻐꾸기에 고개 돌린 외 사슴아. 내 죽어 묻힐 땅이 구름밖에 저문다. 정한영 선생님의 고향 생각인데, 스르람이 우는 매미 울음소리가 들리죠, 산에. 그 다음에 하늘빛이 열무김치 서러운 맛. 저는 열무김치 서러운 맛 하면 생각나는 게,
할머니, 어머니가 그 밥이 없어가지고 보리밥 이렇게 여름이면 위에다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파리들 놔있고 이렇게 씻지 말라고 위에다가 걸어놓는데 대충 위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배고플 때 그 대충해서 그 소쿠리에 내려다가 물 말아가지고 같이 먹는 게 바로 열무김치 하얗게 낀다, 백태가 낀다 그러나요? 그런 열무김치 하나 집어 먹으면 시큼하지 쉬어가지고 그거에 보리밥 물 말아 먹는 그 맛이 바로 내 고향 하늘빛 열무김치 서러운 맛이지 않냐. 어떻게 작품 하나에 이렇게 제 어린 시절을 몽땅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시 구절 하나가 명작이 아니고 명품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구박 기권장성은 16벌 다스리. 우리 동구박에 가면 항상 미루나무 큰 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티나무도 있고. 이게 그 마을을 전부 다 다스리는 16벌을 다스린다는 이런 표현 같은 것도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녀는 풀밭을 끄고 세월 속에 갔건만 자기 어린 시절은 다 갔어요. 이제 갔는데 버들피리 언덕에 두고 막 그래도 거기엔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고향에는 아직 내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년이 커서 지금 나처럼 60, 70 나이가 먹은 노인이 됐는데 그래도 고향에는 내 어린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를 읽고 제 고향을 생각하듯이 이런 작품이 자기를 독자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마음을 해주고 하는 이런 작품들이 명작이 아닌가. 이게 정한영 선생님의 고향 사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절구절글이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는 이런 작품이라 이 작품도 제가 참 좋아하는 작품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시조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한 진짜 촌철살인 같은 그런 작품 하나를 만났었는데 그걸 소개를 하겠습니다. 투박한 나의 얼굴, 두툼한 나의 입술, 알라리 붉은 뜻을 내가 허이 이리릴까? 보소라 이마 보소라 빨개졌은 이 가슴. 다 아시는 조은의 성류입니다. 성류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이 짧은 글에 절절한 자기 절절한 가슴을 빠개비 젖히는 그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작품을 쓰는 게 좋은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조의 매력에 팍 빠진 아주 내 머리를 뒤통수를 팍 친 그런 작품이라 소개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만난 그 조작품 중에 하나가 겨울광처럼 시린 아픔을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는가. 겨울광처럼 겨울강이 얼음이 꽝꽝한 그런 겨울강처럼 시린 아픔을 그런 강처럼 목 놓아 울어본 적이 있는가. 그 겨울강 앞에서 이런 건데 박시교 선생님 작품인데 한번 낭송 먼저 하겠습니다. 낭독을. 오늘 이 아픔들을 말로 다 못할 것이라면 무심히 그냥 그렇게 겨울강을 가보아라. 은밀히 숨죽여 오는 겨울강을 가보아라. 짚풀었던 강줄기는 얼부터 멈추었고 산도 굴릴 것 같던 그 몸부림도 멎었어라. 누군가 이 뜻 알겠노라면 죽어서 묵도하라. 귀 기울이면 선한 소리 내심에 넣어 겨울강아. 근심에 잠뿌릴랑 장기침에 매듭거정. 이대로 잠보다 긴 꿈에 갇힌 겨울강아. 이제 우리네는 밤중에도 눈을 뜨고 가슴속은 임의로 문신한 햇덩이가 탄다지만 가진 것 다 뿌려준 후에 가득 차는 이 절망아. 한숨에 이 신 아래 날 줄은 뭘 넣나. 없는 것은 다 좋고 하나쯤 있었으면 싶은 뜨거운 숨에 뜨거운 핑판 눕힌 겨울강아. 보겠는가. 눈 뜨고 눈 감고 보겠는가. 무심히 그냥 그렇게 겨울강을 보겠는가. 상류로부터 걱정만 쌓는 겨울강아. 박시교 시인의 이 겨울강은 진짜 호흡도 길고 아주 그냥 울분에 찬, 그 다음에 절절한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젊은 시인들, 저도 뭐 이제 저거지만 젊은 시인들은 이런 작품들을 나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이런 각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발표되는 작품들에서 이렇게 제 격정을 끓게 만드는 작품을 보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기가 좀 진짜 어렵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작품들도 다 좋지만 진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울분에 끌 수 있는 이런 그 심장에서 고동이 치는 작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겨울강 얼음에 얼어있지만 밑에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그 숨소리도 한번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작품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권갑화 시인이 쓴 작품인데, 마치 불나방처럼, 이건 물론 사랑 얘기를 이렇게 권갑화 시인은 표현을 하셨는데, 마치 불나방처럼 작품의 혼불에 뛰어드는 일을 저는 불나방처럼 사랑을 찾아 내 몸이 불사더라도 사랑을 찾아 과감히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라는 그런 시를 썼었는데, 저는 이 작품을 제가 나름대로 우리 시인이라면 작품에 대해서 불타는 혼불처럼 타는 그런 작품을 찾아서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그런 시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말로 권갑화 시인의 작품을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눈 감고 뛰어드는 불나방을 보아라. 사랑은 앞뒤 가리지 않고 몸을 던지는 것. 불타는 화심 속으로 깊이 빨려드는 것. 권갑화 시인의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작품을 위해 작품의 앞뒤를 가리지 말고 몸을 던지는 것, 그게 시인이라는 자세고, 눈 감고 뛰어드는 저 불나방처럼 우리도 모든 것 다 상인이 뭐니 이런 저 체면이 이런 거 다 버리고 진짜 오로지 하나의 혼불 같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눈 감고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뛰어들어도 좋겠다. 그리고 그 불타는 화심으로 같이 깊이 빨려들어서 명작을 하나씩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조단에서 우리가 꿈에도 여명하는 노벨상을 한번 받아봅시다. 네.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경세제 여름시인학교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이 문경세제 여름시인학교를 앞으로 50년, 100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후학들한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좋은 행사가 되고 좋은 기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코로나에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행복한 모습으로 다 웃으면서 만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